현지 시간 월요일 뉴욕 증시가 지표 혼조와 긴축 우려 속에 혼조로 거래를 마쳤습니다. 미국의 7월 마켓 제조업 PMI 확정치가 63.4로 집계되면서 역대 최고치를 나타냈습니다. 미국의 7월 ISM 제조업 PMI 지수가 59.5로 나타나면서 예상치를 하회했습니다. 미국의 6월 건설 지출이 전월 대비 0.1% 증가하면서 예상을 밑돌았습니다. 미국의 부채 한도를 상향 연장하는 데 실패한 가운데 정부 디폴트 가능성이 불거졌습니다. 윌러 연준 이사는 자산 매입 축소가 이르면 10월에 가능하다고 밝혔습니다. 오펜하이머는 S&P 500 지수가 연말이면 4,700선에 도달할 수 있다고 전망했습니다. 월스트리트 저널은 델타 변이에 아시아가 경제 회복 둔화 조짐을 보이고 있다고 보도했습니다. 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화요일 아침 글로벌 이슈 투데이의 전세원입니다. 30분 전에 마감한 현지 시간 월요일 뉴욕 증시 8월의 첫 거래일을 다소 아쉬운 성적으로 마무리했습니다. 3대 지수 가운데 나스닥 지수만 유일하게 소폭 상승하면서 거래를 마쳤고 오늘 전강후약의 장세 속에서 다우 지수가 장 막판으로 가면서 100포인트가량 떨어지면서 마무리가 됐고요. 특히나 제조업 지표가 엇갈리고 장 마감 직전에 긴축 우려가 부상하면서 오늘 혼조로 거래를 마치는 양상이었습니다. 먼저 자세한 글로벌 마감 시황부터 확인해 보시죠. 박곤 외신캐스터가 준비하고 있습니다. 네, 뉴욕 증시 마감 시황 전해드리겠습니다. 오늘 뉴욕 증시는 인프라 지출안과 주요 경제 지표를 주시한 가운데 혼조세를 보였습니다. 다우 지수는 0.28% 떨어졌고 S&P 500 지수는 0.18% 하락한 반면에 나스닥 지수는 0.06% 올랐습니다. 오늘 장 초반에는 전일 미국 상원이 1조 달러 규모의 인프라 법안의 문구를 최종 마무리하면서 경기 부양에 대한 기대 속에 증시는 상승 출발했습니다. 하지만 델타 변이의 확산세와 성장 둔화에 대한 우려는 투자 심리에 부담을 주었습니다. 이날 발표된 미국의 7월 마켓 제조업 PMI는 역대 최고치를 경신했지만 ISM 제조업 PMI는 59.5로 나타나며 전월 대비 둔화했고 예상치를 밑돌았습니다. 지표 부진과 델타 변이의 우려 속에 미국의 10년물 국채금리는 장중에 1.25%를 하회했고 유가도 하락세를 보이며 증시에 하방 압력을 가했습니다. 한편 재무부는 의회가 정부의 법정 부채 한도를 연장하는 데 실패함에 따라 현금을 보존하기 위한 긴급 조치 시행을 시작했습니다. 업종별로 자세히 살펴보면 오늘 장에서는 자재주와 산업재주, 그리고 에너지주가 부진한 흐름을 보였습니다. 반면에 유틸리티주는 상대적으로 강세를 보였습니다. 다음으로 종목별로도 살펴보겠습니다. 스퀘어는 호주의 선구매 후 지불 서비스 업체인 애프터페이를 290억 달러에 주식 교환 방식으로 인수한다고 밝혔습니다. 또한 스퀘어는 2분기 총이익이 전년 동기 대비 91% 증가하며 사상 최고의 분기 성장률을 기록했고 EPS는 40센트로 예상을 웃돌았습니다. 오늘 장 주가는 10%대의 급등세를 보였습니다. 다음으로 화이자와 모더나는 EU에 공급하는 코로나 백신의 가격을 인상했습니다. 또한 변이 바이러스 확산에 따른 부스터샷의 필요성이 제기되면서 내년 화이자의 매출은 560억 달러, 그리고 모더나의 매출은 300억 달러까지 오를 것이라는 전망이 나오고 있습니다. 오늘장 화이자의 주가는 2% 넘는 상승세를 보였습니다. 다만 모더나는 2% 가까이 떨어졌습니다. 다음으로 전기차 업체들의 주가 흐름도 보겠습니다. 리오토는 7월에 전기차 8,500여 대를 인도했다고 밝혔습니다. 월간 기준으로 인도량이 8,000대를 넘은 것은 이번이 처음으로 작년 동기 대비 125% 증가했다고 밝혔습니다. 주가는 0.8%대 상승세를 보였습니다. 또한 샤오팡도 7월 인도량이 8천여 대를 기록해 작년 대비 220% 이상 증가했다고 밝힌 가운데 주가는 7% 넘게 올랐습니다. 또한 테슬라의 주가 역시 중국 시장의 전기차 수요가 강하다는 점에 상승 탄력을 받으며 3% 넘는 상승세를 보였습니다. 또한 일론 머스크 테슬라 CEO는 이달 인공지능의 달 개최를 앞두고 로보택시가 곧 현실화될 것임을 암시했습니다. 한편 구글은 자체 스마트폰 프로세서인 구글 텐서를 개발해 올해 10월에 출시될 예정인 스마트폰인 픽셀 6와 픽셀 6 프로에 적용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퀄컴의 프로세서에 의존하던 방식에서 자체 설계칩을 만들 것으로 보이는 가운데 오늘장 구글은 강부하권에서 마감했습니다. 반면에 퀄컴은 0.6%대 하락세를 보였습니다.
한편 EU는 페이스북의 커스터머 인수권이 CRM 소프트웨어 시장의 경쟁을 줄일 수 있다며 해당 인수권에 대해 조사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오늘장 페이스북은 1% 넘게 내렸습니다. 다음으로 퍼스트솔라도 보겠습니다. 서스퀘어나는 태양광 모듈 수요와 가격에 대한 긍정적인 경영진 의견을 바탕으로 퍼스트솔라에 대한 투자 의견을 매수로 상향 조정했습니다. 오늘장 주가는 2% 넘게 올랐습니다. 다음으로 로빈후드의 경우 캐시우드의 아크 인베스트먼트는 상장 첫날에 이어 지난 30일에도 로빈후드 지분 185만 주를 추가 매수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오늘장 주가는 7%대 상승세를 보였습니다. 다음으로 유럽으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유럽 주요국 증시는 기업 실적이 긍정적으로 나오며 대부분 상승세를 보였습니다. 독일 닥스 지수는 0.16% 올랐고 프랑스 깍그 지수는 0.96% 상승, 그리고 영국 증시는 0.7%대 올랐습니다. 마지막으로 상품 시장도 보겠습니다. 국제유가는 델타 변이 우려와 중국의 제조업 지표 부진 속에 하락세를 보였습니다. 중국의 7월 제조업 PMI는 50.4를 기록하며 17개월 만에 최저치를 나타냈습니다. WTI 가격은 3.6% 떨어진 71달러 선을 마감했고 브렌트유는 73달러 선에 거래되었습니다. 그리고 금 가격은 달러와 약세와 국채 수익률의 하락세 속에 상승세를 보였습니다. 오늘장 금 가격은 0.3% 오른 1,822달러 선에 마감했습니다. 오늘장 마감 시황 전해드렸습니다. 네, 세계 각국의 이슈로 투자자의 든든한 하루를 보장해드리는 글로벌 이슈 투데이 시간입니다. 오늘의 첫 번째 뉴스 화면 통해서 확인해 보시죠. 밤사이에 나왔던 다양한 경제 지표들 동향부터 확인을 해보겠습니다. 델타 변이 바이러스가 확산하고 있는 가운데 오늘 제조업 지표들이 엇갈리면서 분위기가 감지가 됐는데 홍성진 캐스터가 짚어주시죠. 네, 맞습니다. 오늘 미국 증시는 델타 변이 바이러스 확산 속에 밤사이 발표된 주요 경제 지표들을 주시했습니다. 우선 미국의 마켓 제조업 구매 관리자 지수부터 살펴보겠습니다. IHS 마켓은 7월 제조업 구매 관리자 지수 확정치가 24.4를 기록했다고 밝혔는데요. 이번에 발표된 확정치 역시 역대 최고치로 집계되면서 석 달째 이 같은 수치가 이어지고 있다고 전했습니다. 이어서 미국의 공급관리협회 ISM이 집계한 7월 제조업 구매 관리자 지수도 발표됐는데요. ISM의 구매 관리자 지수는 59.5로 집계되면서 월가 예상치를 소폭 하회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앞서 미국의 제조업 구매 관리자 지수는 지난 14개월 연속 확장세를 유지한 바 있습니다. 다만 최근 들어 수치가 상대적으로 둔화되고 있는 모습을 나타내고 있는데 이와 관련해 ISM의 회장은 원자재 가격 상승과 제품 운송의 어려움 등의 요소가 최근 구매 관리자 지수에 영향을 끼쳤을 것이라고 분석했습니다. 또 주요 기초자재가 부족한 점 역시 현재의 수치에 반영됐을 거라고 덧붙이기도 했습니다. 이어서 ISM의 회장은 구매 관리자 지수가 나아지기 위해선 고용시장의 회복 역시 중요할 것이라고 강조했는데요. 최근 근로자들의 잦은 결근이 제조업에 영향을 끼치고 있다면서 일자리가 빨리 충원되어야지 제조업 성장 잠재력이 높아질 거라고 전하기도 했습니다. 이어서 미국의 건설 지출 지표도 오늘 발표됐습니다. 미 상무부는 미국의 6월 건설 지출이 전월 대비 0.1% 소폭 상승했다고 밝혔는데요. 전월에 비해서는 상승했지만 월가 예상치였던 0.5% 증가에는 크게 못 미치는 수치였다고 전했습니다. 이와 관련해 월가의 전문가는 주거용 시장은 최근 회복세를 보이고 있지만 비주거용 및 공공건설 지출이 여전히 침체되어 있는 상황이라고 말하기도 했습니다. 마지막으로 델타 변이 바이러스 상황 살펴보겠습니다. CDC는 미국의 코로나19 신규 확진자 수가 지난 7일 동안 하루 7만 2천 명을 넘어섰다고 전했는데요. 이와 관련해 워싱턴 포스트는 미국의 코로나19 확진자 수가 다음 달 중순까지 하루 최대 30만 명까지 늘어날 수 있을 거라고 경고했습니다. 이렇게 델타 변이 상황이 심각해지자 일부 전문가들은 전 세계 하반기 경제가 큰 영향을 받을 거라고 분석하고 있는데요. 이에 대해 월스트리트저널은 최근 늘어나고 있는 델타 변이가 특히 아시아 경제 회복세를 둔화시킬 것이라고 진단하기도 했습니다. 방금 또 CDC발 브레이킹 뉴스가 나왔습니다. 7일 평균 신규 확진자 수가 작년 여름 피크 때였던 때보다 더 심각해졌다, 넘어섰다라고 보도가 나온 점도 함께 짚어드리겠고요. 두 번째 이슈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네, 중국의 교육 기업들이 실적 발표를 돌연 취소했습니다. 어떤 이유가 있었을까요? 네, 중국 청소년 교육 시장의 1인자 자리를 차지하고 있는 TAL, 탈 에듀케이션과 신동팡 교육이 실적 발표 일정을 돌연 취소했습니다.
차이나 사우스 모닝포스트에 따르면 본래 신동팡은 오늘인 8월 3일 그리고 탈 에듀케이션은 8월 5일에 실적 발표가 예정되어 있었는데요. 두 회사는 지난 금요일 별도의 설명 없이 최근의 규제 강화 때문에 실적 발표를 취소한다고만 통보하고 향후 적절한 시기에 추가로 업데이트를 제공할 것이라고 덧붙였습니다. 최근 중국 정부는 대형 IT 기업에 대한 규제 강화에 이어 사교육 기업에 대한 규제까지 이어가고 있습니다. 지난달 24일 중국 정부는 중국의 저출산 문제의 원인으로 양육비와 교육비 부담을 늘리는 사교육을 꼽으며 강한 제재에 나섰는데요. 관련 기업들의 IPO를 통한 자본 조달을 막고 휴일 및 주말 과외를 금지하는 등의 조치가 발표되자 신동팡 교육과 가오트테크 에듀 등 중국 교육 관련주들은 70% 가까운 폭락을 겪은 바 있습니다. 이와 관련해 미국 리서치 회사 모닝스타는 신동팡과 탈 에듀가 살아남기 위해서는 예술이나 컴퓨터 코딩, 스포츠나 음악 등 비교과 부문을 투자해서 비즈니스 모델에 큰 변화를 줄 필요가 있다고 언급했습니다. 최근 중국발 규제 리스크로 투자자들 사이에선 중국이 반자본주의 체제로 돌아서고 있으며 중국 투자는 위험하다는 인식이 확산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지난달 31일 세계 최대 헤지펀드 브릿지워터 어소시에이츠 창립자인 레이 달리오는 링크드인에서 최근 중국의 자본시장 움직임에 대한 이해라는 제목의 칼럼을 싣고 중국식 자본주의의 본질을 이해할 필요가 있다고 투자자들을 안심시켰습니다. 일부 변화는 있겠지만 여전히 중국이 세계에서 가장 과소투자된 곳이며 자산 다각화 측면에서 꼭 편입해야 하는 투자처라고 강조한 바 있습니다. 한국은행 또한 2일에 발표한 국제금융시장 동향 보고서에서 중국 인민은행의 완화적 기조와 유연한 정책 대응으로 경제 펀더멘털이 계속 개선되고 있는 만큼 중국 금융시장 전반에 걸친 불안은 제한적일 것으로 보는 견해가 유력하다고 전했는데요. 중국 정부의 잇따른 규제가 금융시장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 계속 지켜볼 필요가 있어 보입니다. 우려감이 높아지고 있는 중국 투자와 관련한 다양한 소식과 인사이트들 들어봤고요. 세 번째 이슈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미국 재무부가 긴급 조치를 시행하기로 했다. 앞서서 굿모닝 투자의 아침에서도 여러 번 짚어드렸었던 내용인데 미국 의회가 정부의 부채 한도를 상향하거나 연장하는 데 실패하면서 결국에는 재무부가 긴급 조치를 시행하게 됐습니다. 정부 디폴트 가능성도 나오던데 향후 방향성을 어떻게 살펴보면 좋겠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미국 의회가 부채 한도를 상향 조정하는 데 실패해 미 재무부가 긴급 조치에 나선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CNBC에 따르면 의회가 기존에 협의했던 부채 한도 유예 기간이 지난 31일자로 종료된 것으로 확인됐는데요. 의회가 한도 상향이나 연장에 합의하지 않으면서 법정 한도인 22조 달러가 이번 달부터 적용되게 됐습니다. 앞서 미 재무부는 부채 한도 상향 조정과 관련해 의회가 이 사안을 엄중히 받아들여야 한다고 경고한 바 있습니다. 재무부는 이르면 10월에 디폴트, 즉 채무 불이행 사태가 발생할 수 있다면서 국민들에게 돌이킬 수 없는 피해를 입힐 수 있다고 우려했는데요. 지난 6월 말 기준으로 정부 부채가 총 28조 5천억 달러에 달했다면서 기존 법정 한도를 큰 폭으로 넘어섰다고 밝혔습니다. 또 이로 인해 앞으로 정부가 추가 국채 발행을 할 수 없게 됐다고 전하기도 했습니다. 이렇게 의회가 부채 한도 조정 합의에 실패하자 미 재무부는 지난달부터 특별 조치에 나선 것으로 확인됐는데요. 우선 지난 30일 특별 조치의 일환으로 주 정부의 채권 투자를 지원하는 데 쓰이는 유가증권 판매를 중단하기로 결정했습니다. 이어서 공무원 퇴직기금 및 장애인 기금에 대한 신규 투자를 중단하는 다양한 추가 조치도 검토 중인 것으로 밝혀졌는데 재무부는 2-3개월 동안은 특별 조치와 기존 현금으로 재정을 꾸릴 수는 있겠지만 남은 현금마저 소진된다면 미 정부가 디폴트 사태를 맞게 될 수 있다고 경고한 상태입니다. 한편 이와 관련해 제닛 옐런 재무장관 역시 우려의 목소리를 전했습니다. 옐런 장관은 의원들에게 보내는 서한을 통해서 9월 중에 재무부의 모든 특별 조치가 소진될 가능성이 높다고 밝혔는데요. 특히 10월에 의무적으로 지출해야 되는 예산 항목이 있기 때문에 약 1,500억 달러의 현금이 추가적으로 사용될 예정이라고 말했습니다. 때문에 디폴트 사태가 발생되기 전에 의회가 발빠른 합의에 나서야 한다고 강조의 메시지를 전하기도 했습니다. 현재 CNBC에 따르면 공화당 측은 부채 한도를 늘리는 데 반대하고 있는 상황인데요. 이에 민주당은 단독 예산안 처리로 부채 한도를 늘리거나 공화당의 일부 법안을 양보해 양당 합의에 나설 것으로 전망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일부 민주당 의원들이 법안 양보를 적극적으로 반대하고 있어 양당 간 협상이 길어질 수도 있다는 게 전문가들의 평가입니다. 의회가 궁극적으로는 합의에 이를 수 있을지 지켜볼 필요가 있겠고요. 네 번째 뉴스 체크해 보겠습니다.
이번에는 종목별 이슈가 올라와 있는데요. 오늘 지불 결제 업체죠. 스퀘어가 10% 급등하면서 마무리가 됐습니다. 290억 달러 규모의 M&A를 진행했다라는 발표가 나왔는데요. 어떤 뉴스인지 자세하게 전해주시죠. 네, 잭도시가 이끄는 미국 모바일 결제 업체 스퀘어가 호주의 후불 결제 서비스 핀테크 업체인 애프터페이를 290억 달러, 한화로는 약 33조 원에 인수합니다. 호주 기업 역사상 최대 규모입니다. 로이터 통신 등은 2일 보도에서 이번 인수는 주식 교환 방식으로 이뤄져 스퀘어가 애프터페이 주식 한 주당 자사의 클래스 A 주식 0.365주를 교부하는 조건으로 이루어진다고 전했습니다. 스퀘어가 제시한 가격은 애프터페이의 마지막 종가 대비 30%가 넘는 프리미엄을 붙인 것으로 애프터페이 주주들은 스퀘어 주식의 18.5%가량을 갖게 됩니다. 또 스퀘어는 자사의 셀러앤캐시앱 사업부에 애프터페이를 통합해 더 많은 소매점에서 후불 결제 서비스를 제공할 계획입니다. 거래는 2022년 1분기에 마무리될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스퀘어의 이런 행보는 젊은 세대를 중심으로 급성장하고 있는 Buy Now, Pay Later를 뜻하는 선구매 후지불 시장을 선점하기 위한 걸로 풀이가 되고 있습니다. 애프터페이는 물건의 일부 가격만 지불하고 구매한 뒤 4회에 거쳐 무이자로 결제하는 시스템을 갖추고 있는데요. 글로벌 금융위기를 겪으며 신용카드처럼 빚이 늘어나는 금융서비스 사용을 두려워하는 MZ세대들을 파고들어 호주뿐 아니라 전 세계적으로 1,600만 명의 사용자를 보유하며 큰 인기를 얻었습니다. 할부라는 이름은 이미 존재했던 개념이지만 비교적 고가의 물품 구매에만 적용이 되었던 분할 결제가 점차 저렴한 상품들로 적용 범위가 넓어지고 있는데요. 어펌이나 페이팔, 마스터카드, 시티 모두 비슷한 결제 상품을 제공하고 있고 블룸버그 통신은 지난달 애플이 골드만삭스와 손을 잡고 분할 결제 서비스를 시작할 계획이라고 보도하기도 했습니다. 잭도시 스퀘어 CEO는 스퀘어와 애프터페이의 목적은 같다며 우린 금융 시스템을 보다 공정하고 쉽게 접근할 수 있고 포괄적으로 만들기 위한 비즈니스를 구축했고 애프터페이는 이러한 원칙에 부합하는 신뢰할 수 있는 회사라고 밝혔고요. 애프터페이의 공동 창업자 닉 몰러와 안토니 아이제는 스퀘어와 합병으로 우리는 미국과 전 세계 시장에서 성장이 가속화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핀테크 기업이 가져오는 새로운 바람에 금융시장이 앞으로 어떤 모습을 보일지 기대가 되는 대목입니다. Buy Now, Pay Later라는 새로운 트렌드에 부합하는 M&A 소식까지 확인을 해봤고요. 오늘의 마지막 소식까지 체크해 보도록 하죠. 자, 인프라 법안 수혜주가 올라와 있습니다. 오늘 개장 초만 하더라도 1조 달러 규모의 초당적 인프라 지출안 등의 뉴욕 증시가 오름세를 보였었는데 결국에는 마감가로는 혼조로 거래를 마치기는 했습니다. 월가가 선정한 인프라 법안 수혜주 어떤 것들이 올라와 있었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오늘은 CNBC가 선정한 인프라 법안 대표 수혜주에 대해 살펴보겠습니다. CNBC는 현지 시간 2일 바이든 행정부의 약 1조 달러 규모 법안이 상원에서 논의가 마무리됐다고 밝혔는데요. 미 상원의 초당파 의원들이 약 2,700페이지에 달하는 인프라 예산 합의안을 발표했다면서 모든 수정 사항에 대해 곧 투표가 진행돼 이번 주 중으로 통과될 가능성이 높다고 전했습니다. 이어서 CNBC는 이번 인프라 법안에 향후 5년간 미국에서 투자될 철도, 광대역 인터넷, 전력망 등 다양한 내용이 포함됐다고 밝혔는데요. 이에 따라 앞으로 수혜를 받게 될 기업들이 많을 것이라면서 다음과 같은 종목들을 특히 주목해야 된다고 전했습니다. 네, 리스트에 가장 먼저 오른 건 스틸 다이내믹스였습니다. CNBC는 스틸 다이내믹스가 지난 6월 JP모건으로부터 좋은 평가를 받았다고 밝혔는데요. JP모건이 스틸 다이내믹스를 북미 철강 분야에서 1위로 선정했다면서 12개월 안에 주가가 24% 넘게 오를 것이라고 예상했습니다. 스틸 다이내믹스 올해와 작년 기준으로 각각 70%와 120% 넘게 오른 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목록에 담긴 건 퀀타 서비스였습니다. CNBC는 퀀타 서비스가 크레딧 스위스의 선택을 받았다고 전했는데요. 크레딧 스위스는 퀀타가 건설 및 에너지 분야에서 가장 돋보인다면서 자사뿐만 아니라 다른 IB들도 퀀타를 긍정적으로 분석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실제로 월스트리트 애널리스트 가운데 70% 이상이 퀀타에 대한 투자 의견을 매수 등급으로 평가한 것으로 확인됐는데요. 크레딧 스위스는 퀀타의 포트폴리오가 이번 인프라 법안에 굉장히 유리하게 잡혀 있다면서 기업들 가운데 가장 높은 혜택을 받게 될 전망이라고 강조했습니다.
다음 살펴볼 기업은 썬노바 에너지입니다. CNBC는 투자은행 가운데 RBC 캐피털이 썬노바를 주목했다고 전했는데요. RBC 캐피털은 썬노바가 경쟁 업체들에 비해 유리한 고지를 점하고 있다면서 옥상용 태양광 시장에서 이미 선두주자로 자리매김한 상태라고 밝혔습니다. 썬노바 올해 들어서는 19% 넘게 빠지면서 상대적으로 아쉬운 모습 보인 바 있는데요. 다만 RBC는 썬노바가 향후 12개월 동안 40% 넘게 오를 것이라면서 긍정적인 전망 전하기도 했습니다. 이외에도 오시코시와 빌더스 퍼스트소스 모두 투자 의견 매수로 집계되면서 리스트에 오른 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CNBC가 주목한 인프라 법안 대표 수혜주에 살펴봤습니다. 화요일 글로벌 이슈투데이가 준비한 시간은 여기까지고요. 저희는 잠시 후 6시에 굿모닝 투자의 아침으로 돌아오겠습니다.